어, 진도가 늘어가지고 부득이하게 혼자서 동영상을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이제 일정을 끝냈고, 지금부터 사장 외환시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목차였고요. 그래서 일정 개관, 그 세계화와 다국적 기업을 지난 회차에서 끝을 냈고, 어, 이제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보니까 외환시장, 그죠? 네. 외환시장, 그 다음에 환율의 결정, 그리고, 통합 파생상품. 이게 이제 세 개의 토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어, 4장이 아니고 5장이네, 그죠? 5장, 어, 외환시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4장이 아니고 5장이 왔네요. 개요입니다. 5장, 그 외환시장의 내용은, 첫 번째는 외환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고, 어, 그 외환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말의 의미는 외환시장의 참가자, 그 다음에 코레스 뱅크라는 개념을 좀 이야기를 할 거다라는 거죠. 코레스 뱅크는 약자이고, 어, 이, 전부 다 풀었으면 크리스판던트 뱅킹 릴레이션십. 이게 뭐냐 하면, 어, 결제 업무가 있는데, 가령 원화 결제이면 한국에 있는 은행들끼리 한국은행의 결제망 BOK 와이어를 통해 가지고 그냥 결제를 하면 되는데, 근데 외환이라는 것은 이를테면 원 달러라고 하면 원화의 결제가 이루어진과 동시에 달러의 결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국의 달러 결제망은 없으니, 그러니 미국의 한국 은행들의 코레스 뱅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제 업무 제휴 은행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내용을 아마 하게 될 건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외환의 종류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 첫 번째는 현물환, 두 번째는 선물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현물환은 영어로는 스팟 이거예요. 스팟 익스체인지, 스팟 포린 익스체인지 이런 거고요. 어, 중국어로는 보니까 적기외회 이렇게 저기 있네요. 그죠? 적기외. 즉각적으로 이 만기가 되는, 중국에서는 외환을 외회라고, 뭐 휘몰아, 물이 휘몰아치는 이런 뜻인데, 회라는 한자가. 그래서 휘몰아치는 곳에서 시장이 이루어지고 거래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외회라고 번역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환하는 게 그 통화의 교환이라는 의미고, 그 다음 현하는 게 현재, 물건. 그러니까 물건을 현재 이렇게 전달, 배달한다, 결제한다 하는 의미에서 현물환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어, 일단 현물환 거래가 뭐냐, 현물환전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뭐 이런 것들도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은 딜러인데, 외환은행은 한국 외환은행을 이야기하는 그 외환을 다루는 은행들을 외환은행이라고 그러는데, 외환은행은 딜러인데, 딜러는 보통 사는 가격과 파는 가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매수호가를 bid라고 부르고요. 매도호가를 be ask 또는 offer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죠. 주로 offer라는 단어는 외환시장에서 많이 쓰는 것 같고요. ask라는 단어는 주식시장에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여하튼 뭐 bid ask, bid offer, 그리고 bid ask의 차이, 그걸 보고 spread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배우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요, 교차 환율.
cross exchange rate, foreign exchange rate 이라는 것도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cross foreign exchange rate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원달러 환율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원옌 환율도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과 원옌 환율 가지고 옌달러 환율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 그러하다면 원달러 환율과 원옌 환율의 관계에서 옌달러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일본에서는 옌달러 거래도 일어나겠죠. 만약 두 개의 차이가 두 환율의 차이가 있다면 그러면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삼각차익거래, triangular arbitrage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 배울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냥 이런 거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이제 그렇구나 정도 알고 있다가 이제 실제 해당 슬라이드 갔을 때 정확하게 인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외환 상품에는 현물환과 선물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됐습니다. 현물환과 선물환이 있다 라고 이야기됐고 선물환, 선물환은 영어로는 forward exchange, forward foreign exchange, forward exchange rate, 선물 환율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중국어로는 원기 외회, 아까 외회가 외환이라 그랬고 우리나라 말로 원기가 먼 만기를 가지고 있는 먼 만기를 가지고 있는 외환, 그러니까 선물환이 되겠네, 그죠? 우리나라의 선물환이라는 단어는 별로 좋은 번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선이 뭐죠? 먼저 물이 뭐죠? 물건. 물건을 먼저 주는 게 선물환이 아니고요. 물건을 나중에 주는 게 선물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선물환이라는 한국어 번역은 별로 좋은 게 아니네. 왜 우리나라에서 선물환이라고 포워드 익스체인지를 번역했냐 하면 일본에서 포워드 익스체인지를 선물환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한 거죠. 근데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사실 선물환이 아니고 후물환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나중에 물건을 주는 거란 말이지. 나중에 결제가 이루어진다라니까 후물환. 사실 물건도 아니고 사실 돈인데 여하튼 돈도 물건이라고 치면 후물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고 일본에서는 선이라는 단어가 나중에 라는 뜻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물 하면 나중에 물건을 준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선이라는 한자가 나중에 이라는 뜻은 없거든요. 먼저라는 뜻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 선물환이라는 것을 번역을 할 때 잘못 번역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하튼 선물환에서도 뭐 선물 환율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롱 포지션, 숏 포지션 이런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보통 매수 포지션, 매도 포지션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상품으로 외환 수합하는 것도 있습니다. 선물 환율하고 허물 환율의 관계에 따라 가지고 선물 환율이 더 높으면 선물환 할증, 그 다음에 선물환의 이 현물환보다 더 낮으면 선물환 할인, 이런 것들도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통화를 ETF를 만든 거죠. 그래서 통화 상장지수 펀드, 커런시 ETF도 배우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 챕터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외환시장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외환시장은 가장 큰 특징이 장외 시장입니다. 주식시장은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장내 시장입니다. 한국 거래소라는 거래소가 있고 그 거래소로 모든 매수 주문과 매도 주문이 모여가지고 뭐 체결 가능한 주문들이 체결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게 장내 시장 또는 거래소 시장입니다. 근데 외환시장은 거래소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장외에서 그랬습니다.
어, 장외 시장을 영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over the counter market이라고 해서 OTC 마켓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어, 이 은행 가보면 은행이 일종의 장외 시장인데 은행에 가보면 우리 은행 직원이 앉아 있고 안쪽에 그다음에 카운터가 있고 그다음 바깥쪽에 우리가 가가지고 그다음에 예금을 하고 또 대출을 받고 또 외환 거래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카운트 위로 over the counter. 네. 그래서 OTC 마켓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외환시장의 두 번째 특징은 이중 구조입니다. 이층 구조입니다. 시장이 두 개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달러를 사고 싶으면 어디로 가십니까? 은행의 창구로 가지 않습니까? 자, 그 시장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대고객 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래쪽에 대고객 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클라이언트 마켓이고요. 음. 근데 그 외환 딜링을 하는 그 외환은행, 한국 외환은행 말고 지금은 없는 KEB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외환을 그 취급하는 은행을 외환은행, 외환취급은행, 줄여서 외환은행 이렇게 하는데 외환은행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외화를 가지고 서로 또 매매를 자기들끼리 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 시장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은행 간 시장, 인터뱅크 마켓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환시장은 이중 구조입니다. 이중 구조. 네. 그리고 이 대고객 시장은 주로 거래하는 금액이 작고 그 고객들이 거래 소액의 환전을 위해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대고객 시장은 소매시장, 리테일 마켓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은행 간 시장은 주로 금액이 굉장히 크죠. 그죠? 그래서 도매시장, 홀세일 마켓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 전 세계에는 한 100개에서 한 200개 정도 은행이 국제 외환시장에서 뭔가 시장 조성을 하고 있고요. 그 말은 뭐냐면 딜러 역할을 하고 있고요. 어, 시장 조성한다는 말이 마켓 메이킹, 딜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어, 대곡 시장에서 은행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시장 조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거 말고 그냥 자기의 이익으로 뭔가 외환 트레이딩을 하는 곳도 있는데 그런 것을 보고 외환 딜러입니다. 시장 조성하는 곳은 아니고 외환 딜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을 외환 딜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외환 딜러는 대고기 시장에서 외환 딜링을 한 거죠. 외환 딜링을 했고요. 외환 딜링을 한 거에 자기 포지션을 좀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장에 와가지고 트레이딩을 합니다. 그다음에 어, 그 우리나라의 은행 간 시장은 은행들밖에 없는데 국제 외환 시장에서는 그 은행이 아닌 딜러들도 한 4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은행만 은행 간 시장에 있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대기업이에요. 대기업은 외환 거래량 굉장히 거래 대금 규모가 크잖아요. 그러면 대기업도 은행 간 시장에서 직접 거래를 합니다. 자, 그런 비은행 딜러가 한 40%입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외환 브로커도 있습니다. 어, 어, 이, 내가 매수를 하려고 한다. 대량의 금액을. 시장에 알려지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내가 매도를 한다. 아주 대량 거액에 매매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매도를 한다. 그럼 가격이 막 떨어지겠죠.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딜러가 자기가 매수한다는 것은 의사는 표현하고 싶지만 내가 누구인지는 알리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요 외환 브로커한테 자기 주문을 주는 거예요. 그럼 외환 브로커가 어느 은행,
시한조선은행 또는 외환딜러한테 가가지고 연락해가지고 지금 이런 거 사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당신이 팔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외환 브로커입니다. 그러니까 외환 브로커는 매수와 매도를 주선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했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은행 간 시장은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은행 간 시장 안에 은행 아닌 사람도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은행 간 시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도매 시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사실 알 수 있는 게 외환시장에는 딜러도 있고 브로커도 있고, 딜러는 보통 뭐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계산으로 매매를 하는 사람인데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딜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중고차 딜러 하는 거 들어봤잖아요. 중고차 딜러는 매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중고차를 사든 말든 그 사람한테 가죠. 그러면 이 중고차 딜러는 제가 사면 그 사람이 팔아주는 거죠. 그 말은 뭐냐, 이 사람이 재고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팔면 그 사람이 사주죠. 그럼 재고가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재고를 가지고 있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요 중고차의 가격이 떨어지면 손해를 볼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딜러는 뭐까지 먹고 사느냐 하면 쟤한테 살 때는 싸게 사고요. 쟤한테 팔 때는 비싸게 팔아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서 먹는 거죠. 그걸 보고 bid ask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bid off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 브로커는 그게 아닌 거죠. 브로커는 뭐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사고 싶습니다. 내가 팔고 싶다 하면 어, 그, 그 거래를 주선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부동산 중개사가 바로 브로커이네요. 그죠? 예. 제가 아파트를 사고 싶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리스트, 매도할 수 있는 사람들 리스트에다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런 사람이 이 가격에 사고 싶어 하는데, 그 가격에 팔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죠? 또는 어떤 누군가 제가 아파트를 팔고 싶습니다. 하면 그거를 자기 리스트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주선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은행에 있는 외환 담당자가 말하자면 외환 딜러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정권에서는 브로커인 거죠. 그죠? 우리가 주식을 매매하는, 사거나 팔거나 하는 주문을 주면 그걸 그냥 거래소에다가 전달시키고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외환시장은 다층구조네요. 그러니까, 거래소는 그냥 하나의 핵이 있고, 거래소라는 핵이 있고, 핵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정권회사들이 있어가지고, 정권회사 주문을 모여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단 중심이 딱 하나밖에 없는. 그죠? 근데 외환시장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 국민은행도 있고, 신한은행도 있고, 또 뭐 있죠? 하나은행도 있고, 또 우리은행도 있고, 그래서 핵이 4개 있는 거죠. 그 4개 핵이 외환시장은 인터뱅크 마켓, 은행 간 시장, 도매시장을 지금 구성하고 있고, 그 각 핵 사이에 또 이렇게 쭉 연결돼 가지고 있는 다핵 구조네요.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를 가는 시점에도 이미 로이터 딜링 머신 시스템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RDMS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제가 91년도에 회사에 들어갔으니까 30년 전에도. 그러니까 핵이 너무 많으면 이렇게 거래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아니, 핵이 하나 있으면 100명의 그 사람이 있으면 100명의 사람이 하나의 핵까지 연결되는 선은 몇 개예요? 100개만 있으면 되잖아. 그죠? 근데 100명의 사람이 서로 각자 거래하려면 100 컴비네이션이니까 100 곱하기 99 나누기 2잖아요. 99 곱하기 50이잖아.
엄청나게 가지수가 많아서 연락을 많이 해야 되잖아. 그래서 아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로이터라는 회사가 딜링 머신이라는 걸 만들었다. 그래서 딜링 머신에다가 각자 자기의 주문을 입력하면 FX 브로커이든 아니면 FX 딜러이든 뭐 마켓 메이커든 각자 자기 정을 하면 거기에 모여가지고 그 모이는 정보들을, 아니 물론 거래 주체는 서로 1대1로 직접 거래하는 거이지만, 근데 사실은 뭐 거래소 그래도 직접 1대1로 거래하는 거지 거래소 거래 가운데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미 91년이니까 그러면 2000년, 2010년, 2020년, 35년 전에도 이미 원 거래소하고 구조 시스템이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당내 시장과 장외 시장이 서로 수렴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형식적인 거래소가 없을 뿐이지 중요한 거는 정보를 모으는 역할인데 그건 이미 RDMS도 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이미 35년 전에 뭐 그런 겁니다. 시장 참가자는 뭐 여러 은행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비어렌 딜러도 있을 것 같고 외환 브로커도 있고요. 어, 또 하나 중요한 시장 참가자는 중앙은행이죠. 라는 거죠. 중앙은행. 어, 이 외환 환율이라는 것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외환 시장 개입을 하는 거죠. 중앙은행 자체도 자기의 니즈를 위해서 뭐 이 외환 보유고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니즈가 있어서 외환시장에 참가하기도 하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외환시장 개입을 하는 거죠. 환율 안정. 자, 이건 뭐죠? X축은 보니까 시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Y축은 뭐냐면 어, Electronic Conversation per Hour예요. 그러니까 시간당 전자로 뭔가 이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한 개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메시지가 뭐냐면 결국에는 실제 거래, 내가 이거 살래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말고 실제 그 안에 거래가 된 것도 있죠. 그죠? 그래서 24시간 동안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 외환시장의 특징은 뭐냐면 24시간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장외 시장이니까 제가 지금 집에 있지만 집에서도 전화 걸어서 매매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거는 뭐죠?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어,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는데, 그 픽이 언제 일어나냐 하면, 런던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뉴욕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국제 금융시장의 중심지는 어디라는 거예요? 국제 외환시장의 중심지는 런던하고 뉴욕이다. 근데 누가 더 중심지다? 런던이 더 중심. 아, 모르겠네요. 이 그림은 아마 블랙시트 이전에 그림을 그린 건데, 블랙시트 이후에 런던이 이 국제 금융 중심지에서 약간 좀 줄어든 면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뉴욕이 1위일 수도 있는데, 누가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뭡니까? 음, 어, 다시, 뭐죠? OTC 마켓이고요. 장외시장이고요. 2007년에 비해서 2010년에, 외환 거래량이 늘어났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죠? 그 다음에 큰 이 원이 뭐겠어요? 2010년에 거래량인데 여기가 어딜 같아요? 여기가 북미니까 아마 뉴욕인 같죠? 여기가 보니까 마 런던일 같죠? 런던이 거래량이 더 많다. 2010년에도 런던의 거래량이 더 많다. 블랙시시 언제죠? 음. 어,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는 어떤 거래가 가장 많이 되느냐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가장, 거래가 많이 된 거는 USD EUR이네요. USD EUR. 그러니까 유로하고 US 달러 거래가 가장 많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된 거는 USD AD니까 이건 별 의미 없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이 된 게 뭐라고요? USD, JPY. 일본 엔하고가 많이 결된 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그림도 좀 뭐 중요할 것 같은데 뭐라고 했냐면 알고리즘믹 트레이딩, 알고리즘 트레이딩의 성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연한 오렌지색이 매뉴얼 트레이딩이고 그 다음에 진한 오렌지색이 알고리즘 트레이딩인데 2004년에는 2%밖에 안 됐는데 2010년에는 45%까지 증가했다. 라고 하니까 이 컴퓨터가 그냥 거래하는 그런 트레이딩이 거의 이제 절반에 육박했고 지금은 그거보다 더 비중이 늘어났겠죠. 뭐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 토픽은 결제 업무 제휴 은행, 아까 코레스뱅크 이야기했죠. 어, 국제은행은 외환 결제를 해서 각국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겁니다. 어, 런던 소재의 A 은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뉴욕 소재의 B 은행이 있다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 뭐 이 파운드 달러 파운드 거래를 만약 했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뭔가 그 100 파운드를 수취하고 받고 그다음에 200달러를 줘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뉴욕에 있는 이 은행은 뉴욕에만 달러 계좌가 있는 거지 뉴욕에 파운드 계좌가 있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요 은행 런던 은행도 파운드 계좌는 있지만 달러 계좌는 없단 말이지. 그죠? 그러니까 달러를 어떻게 주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어 이거는 이제 그림을 또 저 엔하고 달러의 그림을 가져오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는 BOJ 일본 중앙은행의 이 결제망을 통해 가지고 엔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달러는 어 페드 와이어 그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이 결제망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이게 만약 일본은행이다. 그러면 일본은행에 뭔가 미국에 크레스 뱅크가 있는 거죠. 어느 크레스 뱅크가 있어서 그 크레스 뱅크가 사실은 이 US달러를 받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미국 은행이다. 그러면 이 은행에 일본의 크레스 뱅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받아줘야지 뭔가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런 겁니다. 자, 현물환율은 어떻게 효과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효과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직접 효과, 그 다음에 간접 효과 이렇게 있다 이런 겁니다. 예. 만약 엔하고 US 달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어, 미국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있는 게 좋냐 하면 엔이 기준 통화이고 US 달러가 자기가 쓰고 있는 통화이니까 이렇게 표현되는 게 좋겠죠. 1년이 몇 US 달러다 이렇게 표현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미국인 입장에서 직접 효과는 뭐냐 하면 요 USD 슬래시 JPY가 좋은 거죠. 그죠? 근데 사실 그게 어, 그 일본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인은 1 US 달러, 1000 US 달러라고 얘기했을 때 1000 US 달러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모르죠. 일본 입장에서는 US 달러가 물건일수록 좋은 겁니다. 그죠? 일본 입장에서는 직접 호가는 JPY 슬래시 US 달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간접 호가는 어, 자국 통화가 물건이 된 걸 간접 호가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본이라고 미국인하고 이, 옌 달러 거래를 할 때는, 그럴 때는 상당히 이제 그 문제가 되겠네요. 어느 한쪽은 불편함을 감수해야지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뭐 미국 신문에 있는 그 코테이션을 가져온 것 같은데, 여기 보면
in US 달러, 그 다음에 per US 달러 이렇게 돼 있는 거죠. per US 달러는 기준 통화가 물건이 US 달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카나디안 달러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이 카나디안 달러는 뭐예요? 1 US 달러가 0.6783 카나디안 달러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in US 달러라고 적혀 있으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 물건이 카나디안 달러고 그 다음에 이 저, 통화가 US 달러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1 카나디안 달러가 1.4744 US 달러입니다. 라고 이렇게 돼 있는. 그러니까 미국인 입장에서 만약 본다면 in US 달러가 직접법이 되는 거고 어, 이 per US 달러가 간접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미국인 입장에서 직접법을 보고 보통 뭐라 그러냐면 미국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US 달러가 계좌된 거래이지만 유럽 사람 입장에서 직접법이죠. 그래서 유럽식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in US 달러, per US 달러 돼서 per US 달러는 US 달러가 기준 통화이고 in US 달러는 필수 통화가 US 달러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는 이건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와 있는 코테이션을 아마 가져왔는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리고 뭐 통화는 카나디안 달러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forward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아마 요게 스팟이고 현물아니고 요게 선물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선물아니 만기가 1만스, 3만스, 6만스 이렇게 돼 있다. 카나디안 달러도 있고 제페니시엔도 있고 그 다음에 유로도 있고 그 다음에 브리티시 파운드도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네요. 또 하나 1.4744 하는 게 in US 달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USD/EUR인 거죠. 그죠? 그러면 요거를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역수를 취하면 EUR/1.4744 USD이고 1.44 USD 1 나누기 1.4744 해보면 0.6783 요 per US 달러의 환율이 나오더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두 개의 관계는 서로 역수 관계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매수 매도 호가 스프레드, bid ask 스프레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호가를 bid quote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딜러가 중요한 거는 주체가 딜러입니다. 딜러가 사고자 하는 가격입니다. 이 가격이면 내 사겠다 이런 겁니다. 매도 호가 ask 또는 offer라고 이야기하고 이거는 뭐냐면 누가 딜러가 팔고자 하는 가격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커스터머입니다. 커스터머가 살려면 비드에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에스크에 살 수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예. 비드에는 살 수 없습니다. 저도 비드에 사고 싶고, 그 다음에 딜러도 비드에 사고 싶으면 거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 동일한 가격에 딜러는 팔고 싶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딜러가 팔고자 하는 가격에 제가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에스크에 사야 됩니다. 제가 커스터머라면, 고객이라면. 제가 고객이라면 비드에 팔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근데 딜러가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비드가 낮겠죠. 에스크가 높겠죠. 오퍼가 높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싸게 사고 지금 당장 팔면 싸게 팔아야 되겠죠. 비싸게 사고 싸게 팔았으니까 저는 손해보겠죠. 딜러는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았죠. 그러니까 딜러는 돈을 벌겠죠. 자, 그게 뭐냐면 딜러입니다. 딜러. 자기 계산으로 언제든지 거래에 응해주는 대가로 bid ask spread 또는 bid up spread를 먹는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중고차 딜러의 수익 모델도 그런 거고요. 외환 딜러의 수익 모델도 바로 그러한 거다. 라는 거죠. 여기 딜러는 유동성을, 유동성을 제공한 대가로 보상을 받아서 먹고 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USD/GBP가
1.4739, 1.4744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시다, 딜러가. 그죠? 그러면 요게 1.4739가 비드가 되고 1.4744가 오퍼가 되겠네요. 또는 ask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스프레드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ask 비싼 거 빼기 싼 거 나누기 비드와 ask의 평균으로 나눠주면 된다. 라는 겁니다. 예. 교과서에는 ask price로 적혀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두 개의 평균으로 나누어 줍니다. 미드 포인트로.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 답은 틀린 답이죠. 요 답은 보니까 1.4744로 나눠졌으니까 ask로 나눠졌죠. 그게 아니고 1.4744와 1.4739의 평균값으로 나눠져야 되니까 요 답보다 조금 숫자가 작아지겠죠. 그죠? 응. 그게 조별 활동이네. 조별 활동. 어, 100 한국 원화를 중국 위안으로 바꾼다면 0.5224, 0.5314라고 중국 은행이 예, 뱅크 오브 차이나는 중국의 중앙은행 아닙니다. 예, 그냥 중국의 민간은행입니다. 예, 중국의 중앙은행은 People's Bank of China입니다. 중국 인민은행입니다. 예. 여하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뱅크 오브 차이나가 US 달러를 하는 것은 7.1564, 7.1586, 1865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국면에 가보니까 원 달러 레이트가 있는데 1357.45, 1368.3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중국인입니다. 중국인. 중국인이 한국 여행을 해서 한국 원화를 환전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중국인에는 두 개의 대안이 있다. 첫 번째는 뭐죠? 중국에서 직접 한국 원화로 환전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 어느 레이트일까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미국 달러로 환전하고, 미국 달러 환전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 다시 한국 원화로 환전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어, 어느 게 더 유리하나 하는 것을 지금 내가 살 때는 에스크이니까 내가 팔 때는 비드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약분하기 있잖아요. 약분하기 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내가 만 위안을 원화로 바꾼다면 원화 완투권 금액이 얼마나 크냐 이런 계산할 수도 있는데 또 하나 방법은 뭐냐 하면 매수호가 매도호가 스프레드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 빼고 이거 가운데 값으로 나눠줘가지고 스프레드를 구해놓고 그 스프레드를 구해보니 그 스프레드율이 가장 작은 방법이 이 간접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직접으로 하는 건지를 보고 어느 게 더 유리한지를 판단할 수도 있겠죠. 예, 그게 지금 조별활동 4-1이 되겠습니다. 슬기로운 환전생활 이야기를 합시다. 자, 요게 저 국민은행 그 은행 지점에 가가지고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 찍은 사진을 보면 지금 뭐죠? US 달러를 환전할 수도 있고, 일본 예나를 환전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뭐고 중국 위안화를 환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유로를 환전할 수도 있고, 그 다음 홍콩 달러를 환전할 수도 있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리고 지금, 뭐라고 적어놨죠? 어, 사실 때, 파실 때 이렇게 적혀 있고, 요거는 현찰입니까? 요거는 뭐냐면 전신환입니까? 뭐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거예요. 자, 현찰일 때는 사실때 하는 게 고객이 사실때겠죠. 그죠? 은행은 팔 때죠. 그러니까 요게 ask는. 그죠? 파실때라고 적혀 있는데, 파실때라고 여기 적혀 있는 거는 고객이 파실 거고, 사실 은행은 사는 거죠. 요게 비드네요. 예. 그러니까 고객은 살 때는 비싸게 싸고, 팔 때는 비싸게 팔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걸 먹고 사는 거죠. 은행은. 그죠? 여하튼, 그러니까, 만약 현찰에 그, BDS 그 스프레드율을 구하려면 요 두 개 이용해가지고 구해보니 3.5% 이렇게 나왔다. 송금할 때는
그거보다 좀 적네요. 그러니까 현찰을 가지고 뭐냐 한다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현찰 재고, US 달러 재고가 지금 그 은행 지점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고 유지 비용이 있는 거죠. 예. 반면에 송금을 하는 건 전신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재고 유지 비용이 필요가 없죠. 그냥 코레스 뱅크에 어카운트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스프레드들이 적은 거죠. 그래서 여하튼 보니까 어떻게 돼요? US 달러는 스프레드들이 3.5%고 옌도 3.5%고 근데 차이니스 위안은 10.9%고 유로는 4.0%고 홍콩 달러는 4%예요. 왜? US와 옌은 스프레드가 3.5인데 적게 은행이 먹는데 왜 유로는 하고 홍콩 달러는 4%를 약간 더 먹고 그리고 차이니즈 위안은 엄청 먹느냐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US 달러는 흔히 거래가 되는 거죠. 자주. 재팬에서도 흔히 거래가 되는 거죠. 항상. 그죠? 그에 비해서 유로나 홍콩 달러는 그거보다는 덜 거래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US 달러, 재패니젠, 유로는 국제 통화이니까 상당히 거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스프레드율이 이렇게 낮은 거죠. 반면에 차이니즈 위안은 국제 통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니즈 위안의 현찰을 은행이 재고로 유지하는 것은 아주 많은 비용이 들고 자주 왔다 거래가 안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 번 사고 팔고 할 때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10.9%다라는 거죠. 현찰은 재고 유지 비용이 큰데 송금 전시는 그거보다는 비용이 좀 적으니까 뭐 좀 싼 면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현찰의 스프레드하고 송금의 스프레드를 보면 어떤 것 같아요? 차이니스 위안의 스프레드율이 유로나 홍콩 달러하고 아니, 그러니까 US 달러나 재패니즈 엔하고 0.1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이 슬기로운 환전 생활은 뭐 어떤 거예요? 어, 만약 그 통화가 US 달러나 재패니즈 엔 같이 국제 통화이면 직접 환전하는 게 낫죠. 간접 환전하는 게 별로 안 좋을 수가 있는 거죠. 왜 차이니즈 유엔은 간접 환전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냐 하면 한국에서는 원 달러가 흔히 거래되는 거래이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위안 US 달러가 흔히 거래니까 스프레드가 작겠죠. 그죠? 그러니까 스프레드를 두 번 적용되지만 그 두 번 적용은 합의에 그냥 한국에서 원 차이니즈 위안 이렇게 거래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쌀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뭐냐 하면 전신환 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새 트래블 월렛이라는 선불 결제하는 선불 카드 같은 게 개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 나갈 때는 트래블 월렛 앱을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환전을 해놓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차이니즈 위안도 뭐예요? 지금 별로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냥 트래블 월렛으로 페이를 하는 거죠. 또는 트래블 월렛으로 이렇게 소액 인출을 하면 보통 어떤 은행 ATM은 소액 인출할 때 그 수수료를 떼는 은행도 있고 아닌 은행도 있는데 안 떼는 은행을 찾을 수 있으면 ATM을 찾을 수 있으면 그걸로 소액 인출하는 것도 한 방법이죠. 또는 뭐예요? 트래블 월렛으로 이 결제하는 게 중국에서는 쉽지 않거든요. 중국에서는 뭐로 하는 게 더 낫냐면 그 알리페이나 아니면 위챗페이로 하는 게 낫거든요. 그러면 알리페이나 위챗페이에 뭘 연동시켜 놓는 거예요? 신용카드 연동시키지 말고 트래블 월렛을 연동시켜 놓는 거예요.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위안화 결제를 하면 어, 위안화 결제를 위안화하고 달러로 바꾸는 환전 수수료 또는 수수료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달러하고 원을 바꾸는 환전 수수료하고 수수료가 또 생겨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보다는 그 트래블 월렛이 훨씬 낫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하튼 국제 통화이면 현찰을 조금 가지고 있고 혹시나 모르니까 거기다가 주로 트래블 월렛으로 하는 게 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비국제 통화는 일단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현지에 가서 현지 통화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거죠. 혹시 이 트래블 월렛 같은 것이 잘 안 되는 나라이라면. 그죠? 근데 현지에서 바꿀 때도 공항에서 바꾸시는 맛이라는 거죠. 인천공항 가가지고 요 사진 하나 찍어 보시면, 그러면 미국 달러조차도 요 스프레드율이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인천공항은 뭐 어떤 거야? 미리 준비 못했던 사람들한테 떼먹는 곳이잖아. 급하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스프레드를 높여놨다. 그러니까 공항에서는 환전하지 말라는 거지. 근데 마찬가지로 뭐예요? 외국에서도 공항에서는 환전하지 말라는 거지. 공항의 환전율하고 그 다음에 시내 나가보면 환전상들이 있거든요. 뭐 베트남 같은 거 금은방이 환전상을 하거든요. 거기에 레이트가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자, 주의사항은 뭐예요? 사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죠. 예, 그 종이가 사실 그 나라 통화가 아니고 이상한 통화의 가능성도 있는 가능성은 좀 있는 것 같다. 예, 그거는 좀 유의를 해야겠다. 미리 그 나라 통화가 정확하게 어떤 거다라는 걸 잘 인지하고 가가지고 해야겠다. 간혹 가다가 베트남에 가면 지금은 유통되지 않는 구통화를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중국에서도 지금은 유통되지 않는 구통화를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될 위험은 있다. 이 정도는 알고 하면 되겠죠. 하여튼 결론적으로 뭐예요? 트래블 wallet이 상당히 좋은 것 같다. 중국 학생들은 지금 슬기로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그게 슬기로운 생활 이렇게 했는데, 이 한국에서 TVN의 드라마하고 예능 시리즈에서 아주 그 유명했던 시리즈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슬기로운 깜빵 생활도 있고, 그다음에 슬기로운 의사 생활도 있고, 슬기로운 전공의 생활도 있고, 슬기로운 산촌 생활도 있고, 뭐 이렇게 요거는 이제 슬기로운 아마 그 전공의 생활에 나왔던 사람들이 산촌 생활하는 그런 거지 싶은데, 그죠? 예. 요거는 어, 언젠가는 슬기로울 정신의 생활, 가장 최근에 했던 TVN 시리즈를 가져온 겁니다. 뭐 재밌는 드라마니까 한번 보는 것도 괜찮겠다. 통화의 기호입니다. 예. 통화의 기호가 한 기호는 그냥 심볼입니다. 심볼.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이게 파운드입니다. 요거는 yen, 그다음에 요거는 유로, 요거는 US 달러, 요거는 원. 그죠? 그 말고도 지금 뭐 중국 위안화, 예. 얘하고 좀 헷갈리네. 그래서 얘는 줄이 두 개, 중국 위안화는 하나, 뭐 이런 겁니다. 예. 또 다른 거는 세 가지 글자로 통화 기호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USD는 US 달러, EUR 유로, CNR는 차이니스 위안, KRW는 코리안 원, CHF는 스위스 프랑, GBP는 브리티시 파운드, CAD는 카나디안 달러, JPY는 제이피니스 엔.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약간 외워두고 있으면 편리하겠죠. 자, 파운드의 코테이션이 미국식하고 유럽식이 있다고 했죠. 미국식은 미국 사람한테 직접법, 그 다음에 유럽식은 유럽 사람의 직접법,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1파운드가 몇 US 달러가 적혀 있는 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유럽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뭐예요? 1 US 달러가 몇 파운드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게 맞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예. 내가 파운드를 살려고 해. 그러면 에스크야, 비드야. 에스크야, 비드야, 에스크야. 그죠? 예. 이제 그걸 이야기하자는 거지. 예. 오케이. 미국 사람 입장에서 직접법이면 US 달러가 통화이고 파운드가 물건이라 그랬잖아. 그죠? 제가 지금 뭘 산다 그랬어요? 파운드를 산다고 했잖아. 파운드를 비싸게 사야 돼, 싸게 사야 돼. 비싸게 사야 돼. 그러니까 요걸 적용하면 되겠죠. 자, 유럽 사람 입장에서는 US 달러가 물건이고 파운드가 돈이야. 그죠? 예. 제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파운드를 산다 그랬잖아. 그럼 US 달러 입장에서는 뭐예요? 판다잖아. 그럼 내가 싸게 팔아야 돼? 비싸게 팔아야 돼? 나는 고객이야.
싸게 팔아야 돼. 요게 지금 되겠죠. 예. 어, 딜러는 통상적으로 그냥 12, 17만 외쳐요. 왜냐하면, 어, 지금 계속 그 환율은 막, 그 호가는 막 변동할 거 아니야. 그런데 1.9712, 1.9717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1217 하면 이야기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선수들은 뭐예요? 빅피겨 1.97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 외환시장에서는 요 0.0001을 핍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핍이라고 얘기하는데 100핍을 보고 원빅이라고 얘기해요. 원빅. 핍이라는 단어도 안 써. 그냥 원빅 이렇게. 아니 원빅이 바뀌었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 그럼 많이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느 숫자가 0.97 중에 7이 8로 바뀌었다. 6으로 바뀌었다. 그걸 원빅이 오늘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아메리칸 텀이고 유로피안 텀이니까 서로 역수로 된다는 거고, 하나의, 이게 지금 딜러가 US 달러를 매수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딜러가 파운드를 매도하는 것과 똑같겠죠. 그러니까 서로 비드하고 에스크가 서로 관계에 있고, 요 에스크와 요 비드가 서로 역수 관계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약입니다. 예. 어,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이 역수라며, 지금 아메리칸 텀하고 유로피안 텀이 서로 역수라며, 그제? 그제? 어, 여기에 지금 이 큰 수를 만들고 싶어. 근데 요거 역수, 그러니까 요게 1 나누기 1.9712가 더 큰 수가 나와? 아니면 1 나누기 1.9717이 더 큰 수가 나와?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 요 관계 있고, 요거 요 관계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뉴욕의 한 거래자가 만 불에 상당하는 파운드를 가지고 싶다. 그의, 그가 가지는 GBP 금액은 얼마이냐?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겠죠. 그죠? 어, 그러니까 그냥 요 단어 뜻대로 한다면 어느 레이트가 더 좋아요? 요게 좀 더 낫겠죠. 파운드를 가지고 싶다니까 파운드는 물건이잖아. 그지? 그리고 파운드를 사고 싶으니까 요거네. 1.9720이네. 그지? 그 다음 뭐예요? 만불 곱하기 파운드 달러 하면 달러가 약분이 되니까 되겠네. 그러니까 1.9720이 분모에 들어가고, 그래서 나누어지면 파운드 5,071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비드인지 에스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한테 불리한 게 뭐냐 이런 거죠. 내한테 불리한 게 뭐겠어요? 내가 지금 파운드를 살려고 하는데 비싸게 사야지 내가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1.9720이 맞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매수 매도가에서 알아야 할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분모는 물건입니다. 기준 통화라고 합니다. 분자는 통화입니다. 호가 통화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차이니즈 위안 애플 이라고 얘기했으면 우리는 이것의 가치는 애플의 가치죠. 이 애플 두 개가 2위안이 3위안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면 애플이 올라간 거지 위안이 올라갔다라고 얘기 안 하잖아. 위안은 떨어진 거잖아. 위안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아예 표현도 보통 안 하죠. 그냥 애플이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US 달러나 파운드는 둘 다 외국 통화이니까 지금 뭐가 물건이고 뭐가 통화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렇게 적혀 있으면 얘가 물건이다. 그죠? 그리고 1.5에서 1.6으로 올라갔으면 누가 올라간 거라? 파운드가 올라간 거다. 달리 이야기하면 US 달러가 떨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환전하는 방법은 뭐라고 해요? 약분해 주어서 환전이 가능하다. 이런 거였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 옌을 US 달러 환전하고 싶은데 옌을 US 달러 환전하고 싶은데 혹시 이런 환율이 있다면
이런 환율이 있다면 얘하고 얘네 약분돼서 US 달러가 될 건데, 그러니까 100 곱하기 0.007 해가지고 구하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 환율이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JPY 슬래시 US 달러가 돼 있으면 그것을 역수를 취하면 US 달러 슬래시 142.85 JPY가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요 두 개를 나누어 줘보면 0.7 US 달러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하튼 JPY하고 JPY와는 약분된다. 이런 개념이었죠. 매수효과를 비드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누구의 매수효과냐면 딜러의 매수효과이다 라는 거죠. 예. 그 말은 고객한테는 매도가이다. 나는 비싸게 사야 된다. 싸게 팔아야 된다. 그죠? 예. 에스크는 딜러의 매도가이고, 그러니까 고객의 매수가이다. 나는 비싸게 매수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죠? 어, 효과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러면 내가 브리티시 파운드를 매수한다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느 게 싸요? 어느 게 비싸요? 여기 비싸. 파운드가 비싼 거잖아. 왜냐하면 기준통화 파운드, 물건이 파운드였으니까. 그러니까 1.9720에 매수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제가 파운드를 매도한다면 싸게 매도해야 돼? 비싸게 매도해야 돼? 싸게 매도해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혹시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US 달러 매도로 문제가 나왔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빨리 뭐로 바꿔주는 거야? 기준통화로 바꿔주는 거죠. 달러 매도한다는 말이 파운드 매수한다는 말이니까 매수해, 싸게 매수해, 비싸게 매수해, 비싸게 매수해. 그러니까 1.9720이 돼야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돼요. 자, 그게 조별활동 4-2네요. 아까 문제가 똑같은 문제인데. 환율이 뱅크 오브 차이나, 그다음 국민은행에 세계 환율이 있고, 중국인이 한국 여행을 위해서 한국 원화로 환전하러 간다. 두 개의 대안이 있다. 중국에서 직접 원화로 환전하는 방법. 두 번째는 미국 달러로 환전하고 한국에 와서 이걸 한국 원화로 환전한다. 그죠? 예. 어, 천중국 위안으로 환전해서 한국 원화 금액을 계산해보라 했으니까, 이번에 금액을 계산하니까 비드냐, 에스더냐, 이거 지금 판단해가지고 금액을 구해서, 여하튼 뭐냐면, 그, 환전한 한국 원화 금액이 큰 것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심플합니다. 예,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에 와가지고 알리페이로 결제하면 됩니다. 환전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중국에는 한국에서 환전할 필요 없습니다. 아, 혹시 모르니까 현찰이 필요한 곳이 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비상금으로 어, 한국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 한국 돈으로 10만 원이면 10만 원 나누기 200 하면 얼마지? 10만 원 나누기 200이면 뭐 엑셀 없나? 10만 원을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다면 10, 하나, 둘, 셋, 넷, 10, 하나, 둘, 셋, 넷. 대략 그 1 위안이 200원이라고 하면 500위안 정도. 한국에 비상금 가져오고 나머지는 그냥 알리페이로 환전할 필요 없이 하시면 그게 환전 수수료도 가장 싸고 그다음에 거의 대부분의 매장에서 된다라는 거죠. 위챗페이는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어서 약간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알리페이로 그냥 한국 사람 입장에서 중국에 갈 때 가장 좋은 방법 뭐냐 하면 트래블 월렛으로 그 중국 위안화를 환전해 놓고 그래서 충전해 놓고 그 다음에 어, 알리페이하고 연결시켜가지고 그래서 하고
약간의 중국 위안화를 들고 가면 된다. 네. 자, 현물한 거래. 음. 이 은행 간 시장에서 표준 거래 규모는 US 달러로 1,000만 US 달러입니다. 엄청나게 거액. 그래서 은행 딜링룸은 보면 시끄럽고 번잡스럽습니다. 순간순간에 이 규모가 크니까 순간순간에 손익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 은행 딜링룸에서는 10분이 장기입니다. 이게 은행 딜링룸의 모습인데요. 네. 그래서 보면 한 딜러가 여러 개의 이 모니터가 있고 그 모니터를 한꺼번에 보면서 그 다음에 여기 막 전화가 여러 개 있고요. 그래서 그 전화를 보면서 하고 그 다음에 또 로스터 그 딜링 머신에다가 자기 코테이션 입력하고 그 다음에 또 거래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다음 토픽은 저차원줄인데 요거는 좀 이제 좀 분량이 길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외환 딜링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저차원줄을 알아보도록 끝내겠습니다.